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윤경주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당뇨병 교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 해드릴 건데, 당뇨병 관리하시는 거 쉽던가요? 어렵죠.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당뇨병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어려워. 알았대요. 자, 우리가 뭔가 잘 알고 있으면 상대를 이기기 쉽대요. 그만큼 당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배우시는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시는데 좀 응용을 하시면 훨씬 더 당뇨병이랑 같이 살아내는데 훨씬 더 용이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당뇨병과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의 위험 요인을 3가지 이상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합병증의 위험을 알고 3가지 이상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서 혈당 조절 목표 수치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 예방을 위한 3가지 관리 방법까지 아시는 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목차는요, 나랑 당뇨병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당뇨병은 왜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나랑 당뇨병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손바닥 한번 자기 앞에 딱 펼쳐보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사항 8가지를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셔서 최종적으로 접혀진 손가락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부모 형제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있으시면 적으시고, 두 번째, 나이가 55세 이상이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 등 많이 먹는 걸 좋아한다. 음주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통통한 편이다. 그리고 혈압이 높다. 마지막 임신 중이다까지. 우리 손가락 몇 개씩 접히셨어요? 3개, 2개, 4개, 5개까지 나왔어요. 대부분은 3가지 이상 손가락이 접히셨을 텐데요. 이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당뇨랑 더 연관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손가락이 많이 접힐수록 어떨까요? 안 좋을까요? 네, 위험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당뇨병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통계를 봤더니 30세 이상 남성의 12.8%, 그리고 여성의 9.1%가 당뇨병으로 진단될게요. 평균적으로 한 10분 중에 1분 정도는 당뇨를 지금 앓고 계신 건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당뇨 환자 숫자는 늘어나고, 또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안 했던 것들이 이 통계에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당뇨를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은 그것처럼 또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있는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장기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눈, 뇌, 심장, 그리고 또 콩팥, 성기능장애, 제일 몸의 끝에 있는 발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바꿔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당뇨병은 그러면 왜 어떻게 생기느냐를 먼저 당뇨에 관련된 걸 충분히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세요. 아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짚어봤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니까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유전과 나이, 그리고 그 외에도 임신이나 스트레스나 과음흡연, 운동부족, 비만, 과식,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유전과 나이는 회색깔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노란 색깔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어요. 두 부류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것 좀 아시겠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스트레스 해갖고 오는 저기는 유전적이고
유전적인 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노란 색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던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였죠. 이것들을 그래서 유전과 나이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내가 어떤 걸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스트레스나 과음 흡연이나 운동이나 비만이나 과식 같은 것들, 그리고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들은 내가 조절하실 수 있는 요인들이죠. 자, 그러면 당뇨병에 관련된 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당뇨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로 나눠져요.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슐린에 의존된다는 말인데, 우리 몸에서 간과 위와 그 뒤쪽에 있는 췌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췌장. 이 췌장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못하는 게 바로 제1형 당뇨병입니다. 대부분 30세 미만에서 발생이 되고, 목이 마른다거나 소변이 많이 나온다거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3다 증상이라고 하는 뚜렷한 증상이 좀 나타나는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뚱뚱한 거하고 조금 연관성이 좀 낮지만, 우리가 이 제1형 당뇨병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앓고 있는 당뇨병은 제2형 당뇨에 속합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전체 100%로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은 제2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2형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 있었던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쓰지 못하게 된다거나 혹은 저항성이 생겨서 제대로 활용이 좀 못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제2형 당뇨병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살펴보면은 비만증이나 과체중이나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제2형 당뇨가 많으셨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식사와 운동 관리로 내 몸의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해주시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시는데, 그걸로도 어렵다고 하면은 그때는 먹는 당뇨약으로 좀 치료를 해보시고, 그것도 좀 조절이 좀 안 되신다고 하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슐린 치료까지 해보실 수 있는 게 제2형 당뇨병입니다. 여기에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임신성 당뇨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췌장염 같은 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췌장염 같은 것들이 생기면 또 당뇨로 이완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당뇨병이 이런 종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당뇨병 중에서도 가장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당뇨병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인슐린이 어떻게 혈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시면은 내가 당뇨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보시면 인슐린은 앞에 그림에 어떻게 되어져 있죠? 열쇠로 표시되어져 있어요. 예, 내 몸속에 떠다니고 있는 혈당이 조직세포, 즉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 몸속의 에너지원 대사 기능인데, 그것들을 할 때 혈당이 직접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끔 해주는 열쇠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인슐린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건강한 사람들은요, 세포가 있으면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탁탁탁탁 맞춰져서 수용이 돼서 혈관 속에 떠다니고 있었던 포도당 덩어리들이, 혈당 덩어리들이 쏙 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대사활동에 쓰이고 에너지원으로 쓰이실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당뇨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인슐린의 저항이 생겨서 세포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인슐린 그 수용체 자체가 반응을 못 보이고 반대로 저항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반응이 제대로 안 돼서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혈당들을 다 어디에 있느냐? 혈관 속에만 떠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오늘 당뇨병 교실에 오셨죠. 여기 교실이 근육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세포, 그리고 여기를 가르고 있는 복도와 가르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오신 그 분들이 복도에서 열심히 당뇨병 교육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죠. 당뇨병에 관련된 공부 하나도 못하고 가죠. 그것처럼 문을 열어주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네, 문을 똑 따주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복도에만 있었던 그 혈당 덩어리들, 즉 우리 혈관 속에 떠다니고 있던 혈당 덩어리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내가 제대로 혈당을 세포 속으로 못 넣게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당뇨병은 이렇게 인슐린과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사실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가 혈당이 200, 300, 400까지 오르게 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고혈당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관 속에만 혈당이 많이 떠다니고 있을 때는 내 뇌에서는 그 혈당들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내보낼 때 뭘 타고 내보내냐면 소변을 타고 내보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변, 즉 화장실 가시는 횟수가 좀 늘어나요. 소변 보시는 횟수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소변이 많아진다 그래서 한문으로 다뇨라고 부릅니다. 소변이 많아졌어요. 내 몸속에 있는 소변들을 빼면서 혈당을 조절을 했더니 그 추가적으로 어떤 증상이 발생되냐면 내가 갈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음료수를 많이 먹게 돼요. 어떤 물 같은 것들. 그래서 두 번째 증상으로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아까처럼 세포 속에 적당량의 혈당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계속 세포는 배가 고픈 상태, 허기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되는 다식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다뇨, 다식, 이 세 가지가 많아진다 그래서 3다 증상이라고 부르고 당뇨병의 아주 뚜렷한 증상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 외에도 먹어도 영양분으로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세요. 밥 먹고는 더 피곤한 식곤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나게 돼서 내 몸속에 있는 구내염이라던가 일부에 가려움증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피부에 감염 등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당뇨병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증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당뇨다 아니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좋아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공복혈당이에요. 공복혈당은 내가 8시간 동안 금식하신 상태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 즉시 당뇨라고 진단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후혈당이 있는데요. 식사를 시작하시고 2시간 된 시간에 재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3다 증상 있죠? 뚜렷하게 소변이 많이 마렵고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음료수를 많이 드시게 되는 그 3다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로 쟀을 때 혈당이 200 이상이다. 그럴 때 또 당뇨라고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8시간 동안 금식을 유지하시고 병원에서 주시는 포도당 주스가 있어요. 75g 정도 되는 그 용액을 드신 다음에 2시간 있다가 피를 뽑아서 검사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검사했을 때 200보다 높게 나타나면 또 당뇨라고 진단 받으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공복 상태랑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공복 상태랑 무관하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난 3개월 동안의 혈당 평균치가 나와요. 혈당 평균치 검사를 했을 때 퍼센트로 환산을 해서 6.5% 이상이 나오면 그것이 당뇨라고 진단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식후, 경구당부와 당화혈색소 다 괜찮은데 공복만 높아요. 그거 당뇨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세요. 당뇨일까요? 아닐까요? 당뇨병이죠. 4가지 항목 중에 단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당뇨라고 진단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 검사들 중에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는 우리 몸속에 피가 무슨 색깔이죠? 피? 붉은색이죠. 그 붉은색을 나타내는 세포 중에 적혈구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 속에는 혈색소라고 하는, 다른 말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에 내 몸속에 혈관 속에 혈당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가서 결합을 해요. 딱 붙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당화혈색소라고 부르거든요. 그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많이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퍼센트를 뜻한 게 바로 당화혈색소 피검사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셨을 때 당연히 내가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당 덩어리들이 더 많이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되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 있으시고 또 이전에 검사해 보신 분들 있으신데 본인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자신의 평균 혈당 검사랑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내가 당뇨를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본인 거랑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당화혈색 수치가 7%라고 하면은 지난 3개월 동안에 내 평균 혈당치는 154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당화혈색소가 10%가 나왔다.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내 평균 혈당은 240 정도로 표현이 된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당화혈색소 1%가 올라갈수록 평균적으로 혈당이 한 30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1% 내릴 때마다 합병증 발생 위험도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좀 추적해서 보시려면 1년에 못해도 2-3번 이상은 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당뇨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또 진단을 하고 어떤 증상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당뇨에 관련된 것들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췌장 이야기, 인슐린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그냥 두면은 사실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좀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합병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당뇨병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언급을 했을 때 합병증 예방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합병증은 머리끝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서 각각 그 추적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뇌, 눈, 심장, 콩팥, 성기능장의 발 아까 다 언급했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온몸에 펴져 있는 혈관 있죠, 혈관.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그 혈관 내에 특히나 동맥 내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기름기 그 기름기가 차츰차츰 동맥 안에 쌓이게 되면은 그 노폐물들이 쌓여서 혈관의 내경이 계속 좁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져 있다가 찌꺼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내경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계속 침착이 되면은 혈관 자체도 좀 굳어지게 돼요. 이게 심장으로 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그리고 머리로 가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 혈관성 치매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뇨로 인해서 심장질환은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냐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이에요. 협심증은 우리 심장에 둘러싸고 있는 굵은 혈관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관상동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심장 자체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 관상동맥 자체에 동맥 안쪽부터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기름찌꺼기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래된 쇠파이프, 쇠 기관을 쓰면은 그 안에가 낡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관상동맥이 협착이 돼요. 협착이 되고 그 협착으로 인해서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산소를 줘야 되는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그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심장 자체에 통증이 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상시에는 통증이 없었다가 내가 집중적으로 심장에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그때쯤에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되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더 많이 아프게 되는 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심근경색증이 있어요. 심근경색증이랑 협심증이랑 조금 다른 거는 심근경색증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게 바로 심근경색증이에요. 심근경색증은 똑같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건데 기름 찌꺼기 가지고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 부분이 틀어지고 그 부분에 혈전 같은 것들, 피떡지가 딱 가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혈관 자체가 막혀져 버려요. 그 막혀져 버린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심장 세포가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즉 괴사하게 되는 건데 그 괴사된 부분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심장의 통증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시면은 2시간 이상 경과되면은 심장이 멈춰버리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흉통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막혀져 있는 혈관을 스텐트 시술 같은 걸로 좀 뚫어주시는 게 심근경색의 대처법이세요. 자, 우리가 당뇨를 관리 잘 안 했을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혈관이 뇌에 가서도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어요. 뇌혈관 질환을 오게 하는데 뇌에 있는 혈관을 막히게 하는 뇌경색증, 또 뇌에 있는 혈관을 터져버리게 하는 뇌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들 외에도 혈관성 치매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발, 다리, 얼굴 같은데 기운이 빠지거나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겠거나 혹은 내가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긴다거나 혹은 구토를 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아까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저 막혀져 있는 혈관이나 터져버린 혈관들을 좀 빨리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로 대처를 하셔야지 후유증이 없으세요. 그래서 발생된 지 한 3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은 한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고 그런 증상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훨씬 더 대처하기가 좋으시겠죠. 자, 그리고 당뇨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콩팥에 영향을 미쳐드릴 수 있어요.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거를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당뇨병이 발병된 지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엔 자연스럽게 모든 당뇨 환자의 심장은 조금씩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심장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혈액을 계속 여과시키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성 신증이 오기 시작하면 15년 정도 지난 당뇨가 발생되고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내 몸속에 있었던 그 피를 걸러내는 그 여과 기능 중에 끝에 단백질이 조금 소변에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요단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단백이 생기고 또 손끝 발끝에 좀 부종, 눌렀을 때 다시 올라오지 않는 부종 같은 것들이 좀 올 수 있고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고 우리가 계속 심장검사를 좀 1년에 한 번씩은 추적해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심장은 손상된 단계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를 나누는데 심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사실은 크지 않거든요. 이미 내가 요통이 생긴다거나 허리에 심장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심장의 기능이 많이 손상이 됐을 때만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5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심장이 전체 기능을 100%로 봤을 때 한 기능이 한 15%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단계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투석하시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아예 이식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매년마다 뭘 하시느냐면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로 심장 기능 검사를 좀 실시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또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요,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통증, 온도, 자극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손끝이나 발끝에 저리저리한 감각들이 있거나 혹은 밤이 되면 막 발이 주무실 때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거를 당뇨 환자라고 하면은 조금 혈당 조절이 안 되실 때 더 적극적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요.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잠을 주무실 때 좀 불편하시겠죠. 통증이 계속 있으시니까. 그래서
혈당 조절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도 계속 증상이 남아져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약물 치료를 같이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가 손끝이 저리고 발끝이 저리다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와는 다르게 당뇨를 앓고 계시다고 하면은 당뇨 조절이 안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눈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굉장히 많이 오죠.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는데 망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정확하게 시상이 맺히게 하는 그 조직이에요. 근데 강아지 3마리가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딱 내가 보여야 할 부분에 부분적으로 실명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실명까지 이르실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망막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비증식적 망막증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신생 혈관이 생긴다거나 또 증식된 혈관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증식성 망막증으로 더 번지지 않기 이전에 좀 초기에 진단을 받아보시고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발은요 당뇨병성으로 또 문제가 자주 오게 되는 또 기간 중에 하나인데 왜 발에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면 내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체중을 모두 다 발에서 부하를 하고 있거든요. 체중 부하가 다 발에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발은 혈액순환되는 거나 그리고 어떤 신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잘 안 됐을 때 감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피부 각질화가 벗겨지면 그 안에 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 궤양도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매일매일 내 발을 좀 자주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리고 집에 발크림을 저희가 이제 다 나눠드렸지만 발크림 같은 걸로 좀 보습을 좀 해주시는 것도 평상시에 발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어도 당뇨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급성 저혈당이 좀 오실 수 있어요. 저혈당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저혈당을 그대로 방치하시게 되면은 혼수나 그리고 사망에 이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당뇨병 공부를 쭉 해왔는데 내가 그러면은 당뇨병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당뇨는 아까 처음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았는데 그것처럼 당뇨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활습관을 조절하셨을 때 훨씬 더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시는 데 훨씬 더 이득이 있다는 거죠. 자, 당뇨병 관리를 위한 3가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약물 관리, 두 번째 식사 관리, 마지막 운동 관리. 자, 약물은 우리가 식사나 운동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써보실 수 있는 약물 관리, 그리고 식사는 평상시에 내가 체중 조절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써보실 수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는 체중 조절도 되지만 근육이나 근육세포에 더 영향을 미쳐서 훨씬 더 혈당을 소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이 약물 식사 운동 관리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울로 표현했어요. 그쵸? 저울로 표현한 저울은 한쪽의 균형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떨까요?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또 한쪽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또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3가지를 모두 다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요 내가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거는 제일 첫 번째 관리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데 내가 어디에 그럼 혈당을 조절 목표를 두고 관리를 하시느냐면 내가 속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100 근처에 와 계시면 돼요. 80에서 120 사이. 그리고 내가 어떤 식사를 하셨을 때 식사 시작하시고 2시간 된 시간에는 200은 넘지 않도록 180 미만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더 좋으시고 또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6.5%보다 더 낮게 유지하시면 훨씬 더 좋으신데 이거는 모두 다 우리 당뇨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 목표가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당뇨병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물은요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 종류의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지수는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나오게 도와주는 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은 혈당을 좀 천천히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모든 약들을 다 꿰뚫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내 몸에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좀 처방을 정확하게 받으셔가지고 약을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루 종일 인슐린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기저 인슐린이 있지만 내가 식사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슐린이 나와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규칙적인 그림이 표현이 됐지만 내가 당뇨를 앓고 있으면은 봉오리가 조금 더 불규칙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식전에는 조금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좀 나오게끔 해준다거나 식후에 먹는 약은 포도당 흡수를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하면서 약물을 이런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당뇨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약은 저혈당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어떤 약은 또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떤 약은 복부의 팽만감이나 방귀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약은 몸이 붓거나 또 숨이 차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이구 나 이 약 먹었다 보니 너무 이상한 반응이 좀 많이 나타나네 하고 약물을 중단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약물을 좀 조정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물요법에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인슐린에 관련된 좀 오해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혹은 맞지 않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으실 텐데 평상시 인슐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를 좀 제가 하나하나 여쭐게요. 첫 번째, 인슐린 주사는 당뇨병 말기에만 맞을까요? 아니죠. 예전에는 우리가 당뇨병 말기에만 맞는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선 당뇨병 초기에도 췌장에 좀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당뇨병 초기에도 인슐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슐린 주사는 평생 맞아야 할까요? 네. 그래도 있고 아니오도 있었어요. 인슐린 주사는 사실은 평생 맞는다는 거는 X입니다. 아니오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조금 내가 조정이 되면은 경구약으로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혼자 인슐린 주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주사하기가 힘들었어요. 주사기에서 직접 인슐린을 뽑아내서 했지만 요즘엔 이렇게 펜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펜형으로 나오는 인슐린을 사용하면 훨씬 더 끝에 바늘만 교체해서 뒤에 다이아를 돌려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혼자 주사하기도 쉽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식사 관리는요. 당뇨라고 해서 못 먹는 음식은 없어요. 못 먹는 음식은 없지만 중요한 건 적절한 양만큼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조금 더 식사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사 선생님 교육을 또 같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운동은요,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혈당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당뇨병에 좋은 운동이 있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당뇨병에 특별하게 좋은 운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식사하시기 전보다는 식사하시기 후에 하시는 게 식후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한번 시작하셨으면 30분 이상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주당 가급적이면 5번 이상 5일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한 번 하실 때 그냥 가볍게 하시는 것보다는 중강도 즉 등에 좀 땀이 동글동글 맺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시는 운동, 내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실천하시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에는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수영이나 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어로빅 같은 것들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과체중이다, 또 무릎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걷는다거나 그리고 또 수중에서 하시는 아쿠아로빅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자전거 타기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혈당 조절을 하는데 근육을 많이 보충하게 되면 조금 더 혈당이 적극적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시는데 몸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스쿼트, 다리를 뒤쪽으로 빼서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런지,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내가 어떤 심장병이나 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역도 같은 거, 역기 같은 것들 무겁게 드는 운동은 고강도 근력 운동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가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가장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아까 이제 합병증 이야기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평상시에 당뇨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혈당이 언제 오느냐면 식사, 운동, 그리고 약물에 좀 반응이 이상해졌을 때 저혈당이 옵니다. 식사는 내가 식사 시간이나 간식 시간을 지연되거나 혹은 건너뛰었을 경우, 그리고 식사 시간이 좀 불규칙한 경우, 그리고 빈속에 술 마셨을 경우, 그리고 당질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에 좀 올 수 있고, 운동은 빈속에 운동하는 경우, 그리고 아침에 장시간이나 고강도로 또 운동하는 경우, 그리고 또 운동에 따른 간식 없이 운동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인슐린이나 약물을 드셨을 때 우리가 용량이 좀 많았을 경우, 깜빡하고 내가 두 봉지를 한꺼번에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 저혈당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불규칙한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주사를 놓는다거나 내 마음대로 그냥 시간을 안 맞춰서 약물을 드셨을 때 저혈당에 더 잘 빠질 수 있어요. 저혈당에 빠지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분이 이상하게 변화가 있고, 손발이 좀 떨릴 수 있고, 또 식은땀이 또 날 수 있고, 창백해지고, 또 어지럽고, 눈앞이 어리더릿해서 시야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고, 머리가 또 아프고 피곤하고, 또 이유 없이 배가 갑자기 고픈 허기짐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방치하시기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혈당기를 좀 구비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혈당을 한번 재보시는 게 좋죠.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5g 정도 되는, 쉽게 얘기하면 사탕 한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거를 섭취를 하셔서 좀 15분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혈당을 재서 다시 회복되는지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70 이하면 저혈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100만 떨어져도 내가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40만 떨어져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혈당 수치는 느끼는 증상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어쩔 때는 또 증상이 더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운동 같은 것들을 나갔을 때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자기의 당뇨병 환자 인식표를 좀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시면은 훨씬 더 저혈당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습관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주기적으로 또 해봐야 되는 검진 같은 것들이 있죠. 매일매일 좀 혈압이랑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서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는 걸 바탕으로 하되, 좀 주기적으로 당화혈색소를 좀 측정해 보시면 좋고, 또 콜레스테롤 관리를 유지를 좀 제대로 할수록 합병증,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누적되는 걸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발 관리, 발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그리고 또 보습작용 좀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안과 검사나 그리고 금연과 절주는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까지 실천해 보시는 게 앞으로의 당뇨병 관리의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었던 거를 조금 더 퀴즈를 통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 중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죠. 노란색 동그라미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스트레스, 흡연, 기만, 운동 부족, 음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당뇨병은 혈중에 뭐가 부족하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생긴다 그랬죠? 100점이에요. 우리 인슐린이 부족할 수 있대요. 당뇨 합병증은 어디에 올 수 있다 그랬죠? 눈, 발, 네, 모두 다 정답이에요. 심장병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또 뇌경색, 뇌출혈, 망막증, 만성 홍박병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혈당은 우리가 공복 시에는 좀 100 근처에 오게 하고, 또 식후에는 200 근처, 그리고 200보다 낮게 당화혈색소는 6.5%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당뇨병은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보시라고요? 약물, 식사, 운동 관리를 통해서 관리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당뇨병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당뇨병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